자, 이번엔 비과세 저축보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을지 특징과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시죠. 이자 배당 소득세를 절약하는 대표 계좌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과세 저축보험이라 함은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10년이라는 시간 이상 보유할 수 있다면 이자와 배당에 대한 수익을 전액 비과세해 주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과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면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할 특징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자와 배당에 대한 그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조건을 보시면 우선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저축 금액의 경우에는 월 적립식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1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그리고 일시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조건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보시면 비과세에 대한 변천사는 과거에는 3년, 5년, 7년 이렇게 되어 있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동일해졌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액에 대한 조건들이 포함되다가 2017년 이후에는 목돈 1억 원 이하, 월납은 150만 원 이하로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두 상품은 각각 한도이기 때문에 일시납과 월납을 따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과세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우선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이율형, 적금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액형이라고 부르며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이라고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 상품이 이것입니다. 공시이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요즘처럼 금리가 쭉 올라와 있을 때는 이율도 올라가겠지만요. 향후 미래에는 금리가 다시 내려가서 공시이율의 금리 또한 내려가는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럼 주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공시이율형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변액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 어떤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형과 채권형의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좋은 이 계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 단점은 바로 세 번째에 있는 수수료 사업비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죠. 보통 5%부터 10% 안팎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그 금액의 5에서 10% 사이의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결국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세금을 면제받는 것인데요.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좌는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 상품으로 10년 이상, 15년, 20년 가져갈 수 있을 경우에는 활용 가치가 있으며, 또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절약되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도 없고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해당 비과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지 않으셔도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주의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해당 상품에 간혹 종신보험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종신이라는 의미는 사망 보장을 해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모아가다가 죽게 되면 이 부분들을 보완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1억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다면 그 보장을 위해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품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종신보험 상품을 판촉하고 있는데요. 완납을 하게 되면 이제 원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주겠다 라는 것이 골자인데, 납입 기간 중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면 손실이 아주 큰 상품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 상품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지금 사망에 대한 보장금액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어 종신보험이라고 쓰여있는 상품을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축과 비과세를 위해서 해당 상품을 가입한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투자 성격이 들어있는 변액 상품의 예시입니다. 자, 계약 체결 비용 10년 미만에는 5.83%,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 12년 미만에는 기본보험료의 6.4%, 이런 내용 보이시나요? 그 외에도 위험보험료, 이제 운용보수 등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모두 합해져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럼 상단에 있는 두 가지 수수료만 합쳐도 얼마일까요? 거의 12%가 넘어가네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을 납부하면 12만원 정도는 수수료로 차감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소득세는 수익이 난 것의 15.4%인데 이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수료 치고는 상당히 비싼 감이 있죠. 그럼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조금 절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내용으로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저축성 보험에는 이러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입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된 수수료, 사업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외에 추가로 저축을 더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거의 차감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한 달에 90만원 정도를 납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90만원짜리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10%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매월 9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차감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90만원을 똑같이 넣을 수 있지만 30만원을 계약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추가 납입을 60만원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추가 납입은 적립식의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2배수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돈을 일시납으로 넣는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의 1배수 정도까지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30만원에 대해서는 10% 수수료가 발생해서 3만원이 차감되겠죠. 그런데 추가 납입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A와 B 똑같이 90만원을 냈지만 어떤 분은 9만원의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3만원의 비용만 내게 되는 이러한 큰 차이를 보여주네요. 6만원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1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한다면 그 차이가 700만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이 수수료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원금의 차이가 이제 운용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값은 아주 큰 차이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주식형 펀드나 어떤 주식형 ETF를 투자할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그 전에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절감하는 것,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두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월납 한도가 150만원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금액은 추가 납입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면서 금액을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50만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비과세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이 마찬가지로 무조건 가입하세요 혹은 무조건 가입하지 마세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상품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일까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